네, 여러분 오늘 행사의 Q&A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오늘 세 분 전문가의 전문가적인 통찰과 해안, 그리고 밀도 높은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잘 경청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를 해주신 전문가 세 분 함께 모시고 토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방식은 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 발제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고,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금 되기 때문에 시간 잘 맞춰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김학균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이 짚어 주셨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증시에서 소위 반도체주가 아주 독보적으로 시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를 뺐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 주가지수 차이가 꽤 극명하게 차이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폭발적인, 심지어 오늘은 좀 주가가 좀 잔잔하지만 어제까지도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말에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좀 어떤 것이 좀 와닿지가 않아서 AI 산업 또는 기타 산업에서도 아마 반도체가 필요할 텐데, 또는 이제 반도체 또는 요즘 또 부각이 되는 소위 HBM이 어디에 어떻게 좀 필요하고 또 얼마나 필요하고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수요가 예상이 되길래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이 국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주가가 많이 오른 데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종류들이죠. 이런 것의 확산과 굉장히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신경망을 만들고 또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걸 또 저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이 메모리 칩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또 학습을 하고 또 쌓아나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 수요가 어디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걸 가늠하기도 힘든, 실은 삼성전자 주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메모리 비즈니스는 한물 같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제 수요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수요가 어디까지 늘어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가늠할 만한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나오지만 그것이 크게 앞으로의 미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모든 경제 현상이나 이런 비즈니스가 무한팽창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직면할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전기도 많이 먹고요. 또 물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칠레라든가 이런 데 막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런 데가 사실 물도 부족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과장해서 말하면 지구가 데이터 센터로 덮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구조로 끊임없이 이걸 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이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세 혹은 생성형 AI의 어떤 성장세가 벽에 부딪히는 게 그 자체의 사업 논리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가 가져올 어떤 여러 가지 비용, 그럼 전력은 어떻게 될 거냐, 물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중기적인 도전 과제일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낙관론이 큰 것 같고, 그 낙관론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 1년, 1년 반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사이클이 이제 벽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근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조건영 그룹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주가 오른 증시에 국민 모두가 다 열광하고 있지만 여기는 어디까지나
소위 이제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주가가 올라도 그 오른 만큼의 돈이 그 기업으로 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에서도 이 유통시장보다 좀 더 이제 발행시장, 이 프라이머리 마켓에 집중을 해야 이 생산적 금융의 어떤 그 중요한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행시장에 대해서 그 기업들의 접근성이 좀 많이 좀 제약이 있죠. 그래서 보다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보다 많은 기업들이 그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기 신용으로 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좀 갖춰져 가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 IB 증권사가 이런 이 발행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IPO를 통해서 시장에 제대로 이제 그 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기업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멘텀을 갖게 됐다라는 부분이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초기 라이프 시작부터 시작해서 성숙기까지 쭉 저희가 동반자로서의 가는 과정에서 사실 그 IPO 단계로 그 진입하는 부분은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숙제고 하나의 또 그 마일스톤이 되기 때문에 저희 뭐 증권사에서 이제 IB 쪽 특히 그 부분을 맡고 있는 이쪽 파트의 분들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제일 이제 방점을 두고 사실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저희들 같으면 기존에 이제 그걸 주선하고 전체적으로 IPO 하는데 전반적인 그 입금이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래소를 상대하고 그 기업이 그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컨설팅 해가면서 그 작업을 잘 해드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 말하자면 그 기업의 일종의 그 프리 IPO 과정에서 그 마중물을 태워주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기업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전에 필요한 자금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매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그 역할들이 상당히 보이지 않게 많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발행어음이나 뭐 IMA 같은 그런 자금들도 반드시 그런 그 선순환을 일으키는 과정에 유용한 도구로 저희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 시장이 뭐 제 기억에 작년에 한 76건 이 정도밖에 없었고,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부진했다가 점점점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고, 올해 같으면 사실 뭐 대형사들, 그 소위 말해서 IPO 대어라고 불리는 몇 가지 것들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사실 수조 원대가 언급되는 굉장히 많은 물론 회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다시금 조금 붐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성장한 대형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지금 주로 논의하고 있는 중소형사들, 시가총액은 작게 시작할지라도 미래의 어떤 포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잘 상장이 돼서 또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저희 증권사들이 여전히 열심히 뛰고 있고 또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유통시장은 물론이고 발행시장에서 증권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벤처 캐피탈, 이 VC하고도 역할이 좀 겹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화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그 NISE가 뭐 100년도 넘은 전통적인 증시고, 또 나스닥이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는 달리 미국 뭐 정부가 정책적 노력으로 등장을 한 그런 증시는 아니고요. 민간 자발적으로 시작을 한 장외 호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 뭐 NYSE하고 상당히 대등하게 경쟁을 하는 데가 바로 이 나스닥이 되겠고, 그래서 이걸 롤 모델 삼아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닥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자스닥, 중국의 차스닥 뭐 등등, 또는 뭐 영국의 소위 그 에임이라고 하는 이런 소위 이제 대체 투자 시장들이 좀 있었었는데, 뭐 좀 그 다 망하고 겨우 이제 우리 코스닥만 살아 있는 지금 이 작동을 하는 그런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마이너 리그라든가 뭐 2부 시장이라든가 좀 이렇게 좀 뭔가 모자란 기업이 잠깐 상장을 했다가 언젠간 다시 코스피로 가는 그런 좀 시장 아닌가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미국은 그 기존의 NYSE와 좀 늦게 출발한 그 나스닥이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그 여러 거래소들을 인수 합병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좀 우리도 지금 보면 미국의 나스닥에 그 아시다시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뭐 엔비디아 등등등 하여튼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은 그 미국의 기존의 NYSE가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이 된 그런 기업들이고 언젠간 좀 우리 코스닥도 지금 항상 뭔가 지금 코스피보다는 좀 동생 아우 또는 뭐 조금 마이너리그 이렇게 좀 인식이 있었었는데 그 코스피에 를 능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올 날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나스닥을 표방해서 코스닥이 출범했는데 30년 됐습니다. 30년이면 자본시장 역사로 보면 아직도 이제 청년 시장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한 케이스도 있지만 어쨌든 코스닥은 본연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지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라는 시장과 코스닥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부터 해서 이제 실적과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됩니다. 주가라는 게 보통 PR의 증분과 EPS로 증분을 봤을 때 EPS라는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게 이제 코스피. 특히 뭐 지금 코스피 내에서도 반도체라던가 몇몇 기업은 이제 EPS 증분으로 주가가 설명하고 이제 시장을 리드하는데 코스닥은 아무래도 보는 관점을 먼저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한국의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있다면 코스피에 상장하지 코스닥에 상장할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코스닥에 굳이 들어와서 뭐 인식도 안 좋다는 인식이 여전히 있는데 디스카운트된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스닥에 올 요인이 없죠. 다만 인식의 변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서 저는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코스닥의 일부 리그 같이 아니면 코스닥 150처럼 프리미엄 되는 시장을 그냥 용인하고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코스닥 150이라는 거에 이런 섹터 비중을 좀 블랙다운 해보면 IT 소부장과 바이오텍이 많습니다. IT 소부장은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캐펙스 증설, 생산 설비 증설을 하게 되면서 낙수 효과가 이뤄지고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IT 소부장이 코스닥에서 많이 이끌어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바이오텍인데 저희 아까 발표 차트에서 보셨겠지만 2015년도 이후에는 거의 바이오텍이 코스닥 상위 종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시장이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장, 한방,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주고 있는데 그 한방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바이오텍은 약간 변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신약 개발을 해서 뭐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고요. 기술을 팔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과 나름 이제 계속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용화가 안 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석하는 기법을 바꿔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섹터에서 그냥 주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실적을 주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냥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착화되면 코스닥에서도 괜찮은 기업들이 시가총액 몇 조로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기업을 잘 발굴하면 내가 얼리 스테이지 초기에 발굴했던 기업도 나중에 코스닥 150이나 코스닥 일부에 갈 수 있고 정말 그 기업이 너무 잘 돼서 코스피로 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기대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 사다리 단계가 좀 구축가 된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런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셨고 이사님께서 그리고 또 하여튼 또 이 코스닥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과제가 있긴 하지만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가 남아서 뭐 좀 짧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그 김학균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그 발제에서 경기를 많이 또 다뤄주시고 또 이 우리 주가와 경기 실물 경기 간의 그 괴리를 또 중요하게 짚어주셔서 그런데 이 경기라는 용어가 뭐 워낙 많이 사용을 하는데 좀 저는 이게 좀 모호하고 좀 추상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건 무엇으로 측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GDP 성장률을 들어주셨는데 뭐 때로는 또 그 맥락에 따라서는 뭐 GDP 성장률보다는 또 다른 지표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선행, 후행, 동행 이런 경기 지수가 또 있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경기를 좀 대표하는 또는 표창하는 그런 지수 또는 지표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실물 경기를 측정하는 가장 좀 좋은 방법 아니면은 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측정하는 게 좋고 저런 경우에는 달리 측정하는 게 좋다. 좀 이런 어떤 좀 일반론적인 어떤 경기 측정의 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GDP가 일반적 잣대인데 뭐 그게 포괄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GDP가 말 그대로 국내 총생산인데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정비 수출 전부 내수와 관련된 항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돈 버는 거는 GDP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와 그런 괴리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일반적인 경기와 주가와의 상관성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순환적 경기 사이클을 보여주는 경기 순환, 뭐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와는 조금 그런 것의 주가 설명력이 떨어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에선 제 생각에는 뭐 물가와 금리 이게 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물가와 금리. 예, 뭐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또 짧게 조건영 그룹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뭐 발행어음은 예전에도 많이 좀 구입을 해봤었고 또 이렇게 많이 또 마케팅이 있어서 IMA 계좌를 또 최근에 만들기도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뭐 예전에 ISA, 최근에 RIA, 국내 복귀 계좌라는 RIA, 또 지금 IMA 등등등. 하여튼 좀 일반 대중에게 좀 보다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발행어음 IMA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또 어떻게 생산적 금융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종의 홍보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반가운 질문입니다. 네. 발행어음은 여러분 고객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간단히 은행 예금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이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컨셉인데요. 다만 기간이 좀 짧은 거죠. 그래서 수시 입출형, 즉 CMA 형태로도 하실 수 있고요. 그것은 은행의 보통 예금과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다만 다른 점은 하루를 맡기셔도 금리가 은행과는 차별화되게 높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들이 있어서 최장 12개월짜리인 그 예금 상품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MA는 좀 독특합니다. IMA는 신탁의 비클을 쓰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이 예금을 맡기시면 그걸 전체로 은행이 운용을 해서 약정된 이율을 주는 그런 형태. 이게 이제 발행어음이 똑같은 컨셉이라면 IMA는 해당 그 펀드를 모집한 그 시점에 들어온 그 상품에 해당되는 자산을 운용해서 그 상품의 실적을 이제 내서 저희가 실적 배당형 형태로 고객분들에게 수익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혹시 좀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고객분들 입장에서 이 IMA 상품의 페이오프 그래프, 즉 어떻게 수익이 나올 거냐라는 걸 그래프로 굳이 표현하자면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사시는 콜옵션하고 똑같습니다. 즉 저희 증권의 그 신용으로 원금을 보장해 드리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 그러나 수익이 저희들이 약정했던 허들레이스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와 고객이 이제 수익을 배분하게 되는데 고객분들이 항상 많은 배분 금액을 가져가시는 구조다 보니까
일정 그 지표 수익만 넘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들어오는 수익에 플러스 알파가 계속 붙는 구조여서 어떤 경우도 고객분들이 손해보지는 않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는 원금 보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저희들 발표 때 말씀드렸다시피 IMA는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금들의 현재 구성을 보면 75에서 80%가 국내의 기업금융과 인수금융 등의 믿을 만한 안전한 자산, 이자부 자산에 대체로 투자가 돼 있고요. 그중에 일부가 이제 유동성 자금으로 또 투자가 돼 있고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MA 상품은 개별로 수익을 배분해서 실적 배당으로 드리지만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원금은 싫지만 플러스 알파를 조금 기대해보고 싶다. 은행 예금은 너무 아쉽다라는, 그러나 주식은 수익은 보이지만 무섭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적격인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금융으로 70%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지금 자금들의 구성을 보면 2조 5천 정도 운영하는 자금 중에서 실제로 현재로 한 75%가 국내 기업금융과 또 인수금융에 현재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볼 때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이렇게 생산적 금융으로 연결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 IMA 계좌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약간 지나서 짧게 이병화 이사님께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BDC가 이제 곧 나오고요. 그리고 기존에 또 여러 벤처 투자 기구들이 또 각 제도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혼동스러운데, 기존에 이제 벤처 투자 기구와 이 BDC가 확연하게 다른 점 짧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라이빗한 시장의 대중화를 기틀을 마련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IPO 전까지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 중심이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유통으로 올라온 IPO 이외 기업들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BDC는 그 경계를 좀 허물면서 기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전문가 중심이라고 인식이 강했던 발행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VC는 아시다시피 엑시트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BDC는 엑시트가 목적이 아니라 그 펀드에서 배당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가 잘 되면 거기서 계속 선순환되면서 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한 줄로 만약에 또 표현을 하자면 전 프라이빗한 시장의 대중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과 같은 일반 투자자도 벤처 캐피탈 투자의 길이, 통로가, 채널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세 분의 품질 높은 발제와 그리고 또 제 질의에 대한 또 질 높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요. 오늘 더벨 2026년 캐피탈 마켓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